국회의원, 정당 총재, 국무총리. 딱 대통령만 빼고 다 해본 정치 거물 백장호의 집에는 비밀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완벽한 가족을 만들기 위해 의용을 아들로 세팅했었고 대통령으로 가는 길을 막는 그 무엇도 용납하지 않았기에 자신의 외도로 낳은 아이에게 이름조차 지어주지 않은 채 자신의 하숙군 상훈에게 그 아이를 맡겼었죠. 그리고는 대통령으로 가는 길, 프레임에 딱 맞아떨어지는 규진을 며느리로 맞으면서 모든 세팅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생각했던 장호. 뒤통수를 맞게 됩니다. 의용과 규진에게서 태어난 백씨 가문의 손자 사원이었죠. 어쩌면 태어날 때부터 사이코패스였던 사원은 금붕어를 그저 재미삼아 죽이기 시작했고 범죄 심리학자였던 규진 역시 사원의 사이코패스적 성향을 눈치채게 되죠. 그렇게 의용도 장호도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 대선이 코앞이었던 장호는 사원을 별장으로 보냈는데 그 별장은 보육원과 가까운 곳이었고 그 별장에 대한 호기심에 별장을 찾았던 보육원 출신 상우는 그곳에서 만나게 된 부잣집 도련님 사원과 친해집니다. 별장에 들어온 길고양이와 놀던 상우에게 너무나도 천진한 말투로 고양이 배를 갈라보자며 고양이를 서슴없이 죽이는 사원에 혼비백산한 상우는 도망을 쳤지만 이미 부잣집 도련님 소문에 상우와 친했던 친구들도 그 별장으로 종종 놀러를 갔었는데 말입니다. 금붕어를 죽이는 것에도 실증을 느낀 사원이 고양이를 죽이는 것에도 실증을 느낀 사원이 별장으로 놀러왔던 보육원 아이들을 죽이기 시작했고 그 사실을 숨기기 급급했던 장호는 죽은 아이들을 가방에 넣은 채 상훈에게 시체 처리를 맡겼고 사원이 죽인 아이가 벌써 4명이나 되었을 때 규진은 장호가 사원에게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사원을 별장 지하에 가두는 선택까지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장호에게 사원은 대통령으로 가는 길에서 장애물일 뿐이었고 그 장애물은 제거하면 그만일 뿐이었고 사원의 엄마로 없어질 것인지 장호의 며느리로 이름과 명성, 위상을 지킬 것인지 규진에게 선택을 강요하며 결국 사원이라는 장애물을 없앨 결정을 내리면서 사원을 서울로 데려와 마지막 만찬을 베풀었는데 하필이면 그날 옆집에 살던 일경의 아들 유진이 사원의 얼굴을 보고 말았습니다. 사원은 유진을 보자마자 살인의 충동을 느꼈었고 유진에게 다가가다 이나에게 딱 걸리면서 도망을 쳤는데 홍일경이 누구냐면 말이죠. 장호와는 공생의 관계였습니다. 장호에게서 정부 인사들의 치부나 기사거리를 받아 특종을 독점하면서 가업을 키워온 청운일보 회장 의용이 치고 다니는 사고를 커버해주며 장호의 대선에 어마무시한 자금을 공급하는 인물이었죠. 일경은 사별 후 이나와 유진을 키우고 있었고 클럽 가수 출신 연희의 유혹에 재혼을 했었는데요. 연희는 일경을 잡아보겠다고 클럽 사회자였던 진철에게 희주를 재벌가에 데려가 부족함 없이 키우겠다며 이혼 서류의 도장을 받아내서는 일경의 두 번째 부인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만찬 후 장호는 사원을 데리고 사원이 죽인 4번째 아이의 시체가 담긴 검은 가방을 가지고 상훈을 찾고 그 밤 무슨 일이 있을지 알고 있는 상훈은 그 이름도 없는 아이에게 방 밖으로 나오지 마라 당부를 하는데 사원의 비명소리를 들은 아이는 그 비명소리를 외면할 수 없었죠. 그렇게 장호가 사원을 익사시키는 장면을 목격하면서 얼음이 되어버렸고 비어있는 장호의 손자 자리를 자신의 아들로 채우는 장호였습니다. 사원이라는 이름으로 떠나는 그 이름 없는 아이를 자식처럼 키웠던 상우는 그 아이의 행복을 간절히 바랬었는데요. 이게 불행의 시작일 줄은 몰랐습니다. 익사했다 생각했던 진짜 사원은 그 끈질긴 목숨줄을 붙들고 있었고 할아버지에 의해 죽임을 당할 뻔했던 사원을 외면할 수 없었던 상우는 그 아이가 자신을 찾을까봐 이름까지 진석으로 바꿔가며 떨어진 지능의 기억도 잃은 사원을 자기 자식처럼 키우는데요. 사원의 타고난 사이코 기질은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규진과 의용은 슬프면서도 왠지 모를 해방감을 느꼈었고 규진은 자신이 느끼는 해방감에 죄책감과 장호에 대한 분노만 커져갔죠. 처음으로 장호의 집에 발을 들인 날 겁에 질려있던 이제는 이름 없는 아이가 아니라 백장호의 손자. 아빠로 평생을 여기며 살아왔던 상훈 대신 의용과 규진의 아들로 살게 되면서 진짜 사원이 되어야만 했었죠. 그 사이 진짜 사원의 얼굴을 봤었던 유진에게 불행이 닥치게 되는데요. 찐 사원의 얼굴을 아는 유진을 그냥 둘 수 없었던 장호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유진을 제거하려 하고 결국 유진은 그 자리에서 사망. 이나는 귀가 멀어버리죠. 함께 차에 동승했던 희주만 멀쩡했기에 살아남은 희주에 대한 안도보다 자신이 누리던 모든 걸 잃게 되는 게 더 두려운 연희는 희주에게 가스라이팅을 시작하고 엄마를 사랑했던 희주는 말을 할 수 있음에도 결국 말을 할 수 없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죽은 아들의 귀가 먼 딸에 눈이 돌아버린 일경은 그 범인을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는 잡아내고 그 배후에 장호가 있다는 걸 알게 되지만 장호나 일경이나 계산이 빠른 인물들이었기에 찐사원과 유진이 함께 저승길 동행 중일 거라는 장호의 말에 언제든 뭐든 어느 때든 원하는 걸 들어준다는 계약서에 거래를 하죠. 15살 사원과 8살 희주의 불행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새엄마의 등장이 못마땅했지만 희주를 좋아했던 이나는 희주가 부르는 언니라는 소리가 좋았었지만 내색하지 못했고 결국 사고로 소리를 잃게 되면서 말하는 데는 지장이 없었지만 입을 다물어 버렸고 귀가 멀고 입을 다문 언니 대신 언니의 입이 되고 귀가 되기 위해 수어까지 배워가며 이나의 그림자가 되어버렸는데 말입니다. 이나는 희주가 말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혼자 망가지고 싶지 않았던 이나가 희주의 죄책감과 희주의 엄마에 대한 마음을 이용해 자신의 불행의 동행자로 픽했기 때문이었죠. 자신은 왜 태어난 건지, 남의 인생을 억지로 살게 할 거면서 왜 태어나게 했는지, 절망감이 커져갈 즈음 사원은 희주를 만나게 됩니다. 여전히 연희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중인 희주를 말이죠. 장호에 의해 익사를 당하는 게 자신인 악몽을 꾸던 사원을 진정시켜주던 건 밤늦게까지 창옆에서 수어를 연습하던 희주의 모습이었고 여전히 엄마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던 희주가 집을 뛰쳐나왔다가 큰 개에게 물릴 뻔했지만 그 와중에도 비명 한 번 지르지 않던 희주를 사원이 구하면서 희주에게서 위안을 얻는 자신과 달리 기댈 곳 하나 없어 보이는 희주를 연민하며 자신과 같은 처지인 희주의 동질감을 느꼈던 사원이었죠. 그렇게 누가 때리면 그게 누구든 때릴 준비를 하라며 복수의 기회는 어느 때든 온다며 사원은 희주를 다독였고 어느새 사원의 마음에는 희주가 자리 잡기 시작했죠. 사라져버린 자신의 존재에 대한 복수를 꿈꾸던 사원에게 말입니다. 하지만 사원은 몰랐습니다. 사원이 희주를 업어주던 그 순간 이미 희주의 마음에도 사원이 들어와 있었음을 말이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 희주는 대학생이 되었고 여전히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에도 아나운서를 꿈꾸며 방송실을 찾았다가 상우를 만나게 되면서 친분을 쌓았고 함께 보육원에서 자원봉사를 하다가 희주가 말을 할 수 있음을 알게 되지만 상우는 누구에게도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죠. 사원은 복수를 위해 내전지역 종군기자, 인질협상 전문가, 간판 앵커로 차근차근 스펙을 쌓아가다 앵커 시절 같은 방송국 기자 출신이었던 도제를 자신의 오른팔로 스카웃해서는 결국 최연소 대통령실 대변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대통령이라는 꿈을 버릴 수 없었던 장호와 부와 권력을 버릴 수 없었던 일경은 사원과 이나의 결혼을 진행하는데 결혼 전 사원은 희주의 정략 결혼 소식을 이나에게서 듣게 되고 희주가 그 집에서 나와 또 다른 족쇄를 차는 걸 원치 않았던 사원은 희주가 자유로워지길 바라며 자신이 백의용의 아들이 아니라는 증거 DNA 서류를 이나에게 보내면서 이나가 결혼을 취소하도록 만들어서는 이나 대신 희주를 신부로 맞을 계획을 세우게 되죠. 이나는 그 사실을 아빠에게 알리는데 이미 사원이 아님을 알고 있었던 일경이었고 아무리 자신의 욕망이 크다고는 했지만 가짜에게 친딸을 보낼 수 없었던 일경은 희주를 보내는데 동의를 하고 대타를 며느리로 맞아야 하는 의용과 규진에게 자신이 진실을 알고 있음을 넌지시 내비치며 장호와의 계약을 언급하며 오케이를 받아내는데요. 희주가 그 집에서 나와 자유롭게 살길 바라면서도 언젠가는 떠날 희주를 마음에 들이지 않으려 했던 사원은 그렇게 희주가 자유로워지려면 자신의 부인으로 얼굴도 이름도 알려지지 말아야 한다 생각했던 사원은 네 것도 아닌 웨딩드레스를 왜 입고 있냐며 사람들 앞에서 내 아내 노릇할 일 없을 거라며 결혼 계약서까지 건네면서 희주 너는 내게 보내진 인질일 뿐이라며 반지 주인이 돌아오면 돌려줘야 할 수도 있다며 차갑게 선을 긋는데 희주를 위해서 행했다 생각했던 모든 게 희주를 옥죄이는 감옥이 되고 말았습니다. 희주에게 정을 주고 마음을 주는 게 두려웠던 사원은 자신에게는 복수라는 긴 여정이 남았는데 희주 때문에 포기하게 될까봐 두려웠고 희주가 자신을 기다리는 그 집이 위안이었고 사원에게는 위로였지만 내색할 수가 없었기에 자신이 했던 행동들이 희주에게 또 다른 감옥을 만들어준 것인지를 미처 깨닫지 못했죠. 그러면서도 엄마의 잠자리 강요에 자신에게 다가오는 희주에게 자신 앞에서는 꼭두각시 노릇할 필요 없다며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할 필요 없다며 희주가 희주이기를 바라며 했던 말들이 더 싸늘하게 들렸다는 것도 깨닫지 못했죠.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대선에 3번을 낙선하면서 결국 대통령이라는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찐사원을 죽인 것에 대한 찐사원 자리에 장호 아들을 떡하니 끼워 맞춘 것에 대한 규진의 복수로 장호가 사망을 했는데
그 뉴스를 보던 진짜 사원의 기억이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돌아온 대선 기간, 수어 통역사로 일하던 희주는 시어머니에게서 수어 통역사 일을 그만두라는 강요를 받게 되고, 희주 엄마는 여전히 희주를 가스라이팅 중이었는데 희주가 진짜 사원에게 납치가 되고 말았습니다. 찐 사원에게서 희주를 죽일 거라는 협박 전화를 받게 된 사원은 일단 연희에게 전화해 희주의 행방을 묻는데, 희주가 친정에 있다는 연희의 거짓말에 그만 찐 사원의 협박에 불을 지피게 되고, 희주에 대한 몸값은 없다며 찐 사원의 협박을 개무시했는데, 그걸 듣고 있던 희주, 참았던 울분을 터뜨리면서 각성. 찐 사원의 칼도 무시한 채 몰고 있던 차로 사고를 내버리는데요. 찐 사원이 전화기를 두고 도망을 치게 되고, 백사원에게만 걸 수 있다는 자동음성 변조가 된다는, 10분 동안 추적도 안 된다는 휴대폰이 희주의 손에 들어오게 됩니다. 희주에 대한 걱정에, 희주의 안위에 대한 걱정에 집으로 귀가를 했으면서도 사원의 입에서는 차가운 말뿐이었고, 희주의 분노 게이지가 솟구치기 시작하는데요. 수어 통역사로 사원과 함께 참석한 파티. 내 아내가 바로 나의 약점이라는 말을 곧이곧대로 들어버린 희주는 그만 그 전화기로 사원에게 전화를 걸고, 희주가 진짜 아내가 아니라는 걸 안다며 네 인생에 홍희주는 필요 없지 않냐며 희주를 버리고 원래 약혼녀를 데려오라며 아니면은 20억을 주던지라며 이걸 기회 삼아 사원에게서 벗어나 보려 하는데, 자신이 아닌 희주를 건드린 협박범에 이놈은 반드시 내 손으로 잡아 희주에게 위험이 될 인물을 제거하겠다. 사원이 각성을 해버리죠. 분노 게이지 폭발하며 각성했던 순간도 잠시, 희주는 혹시 자신일 걸 알까봐 겁이 나면서도 분노하던 사원의 목소리가 싫지만은 않았고, 일은 계속하게 해달라 사원에게 부탁을 하는데요. 희주를 위험에 홀로 노출시킬 수 없었던 사원은 희주를 자기 옆에 두고 밀착 마크를 하기 위해 대통령실 전담 수어 통역사에 희주가 지원하게 합니다. 희주는 20만 구독자를 가진 개인 방송 크리에이터로 등장한 상우를 만나게 되고, 자신 때문에 친구들이 그 별장을 찾았다가 실종이 된 것을 알게 되면서 죄책감을 느끼던 상우는 드디어 그 사건을 파헤칠 타이밍을 잡고서는 실종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하고, 사원은 가족 이외에는 알 수 없는 진실을 아는 협박범의 가족부터 확인 중이었고, 희주의 엄마는 오늘도 요양원에 있는 아빠를 이용해 희주를 가스라이팅 중이었고, 자신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아는 엄마의 가스라이팅을 알면서도 엄마 말 잘 듣는 딸 노릇을 해야만 하는 희주는 상상해봅니다. 자신의 탈옥이 엄마에게 미칠 영향을 말이죠. 엄마의 가스라이팅에 탄력을 받아 걸게 되는 두 번째 전화. 사원은 희주가 납치되었다는 게 사실임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사원의 사전에는 타협이란 없었기에 똘끼가 올라버린 희주는 엄마가 건넸던 슬립 가운을 입고 자신의 허벅지에 있는 점 사진을 찍어서는 사원에게 보내는데, 우리 희주는 그런 애가 아니라는 사원이 어이가 없었죠. 이게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알지 못한 채 말이죠. 이 점을 확인할 것인가, 희주를 믿을 것인가 사이에서 갈등하던 사원이 점 확인을 포기했는데, 찐 사원이 사원의 개인 오피스텔에 폭탄을 던졌고, 부상당한 팀 멤버들의 빡이 친 사원이 이번에는 확인을 해야겠다 다짐했지만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통화 중에 폭발 사고가 일어났음에 공범이 있음을 직감한 사원은 협박범을 엿먹일 계획을 세우는데요. 사원은 하필이면 이 시점에 나타난 상우가 눈에 거슬리기만 하죠. 그렇게 상우와 함께 작업을 하게 되었다는 후배 유리에게 전화를 걸어 상우에 대해 묻고 상우가 보육원 출신임을 알게 되는데요. 406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선 406의 전화를 기다려야만 하는 사원에게 어김없이 걸려온 희주의 전화. 홍희주를 정리해서 406이 뭘 얻게 되는지, 희주를 이혼시켜 뭘 어쩌려는 것인지, 희주랑 406의 관계가 진정 혁진이 말하던 불륜인 것인지 궁금증만 폭발이고, 수많은 의문 속에서도 희주를 놓을 생각이 없다는 사원은 귀가를 해서는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질투인 걸 깨닫지 못한 채 추문이든 루머든 자신의 이름이 지저분해지는 건 용납 못한다며 자신의 마음을 숨기니 말 그대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희주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희주를 자신 곁에서 지키기 위해 대통령실 전담 수어 통역사가 되도록 희주를 자극하는데, 희주는 자신이 있었죠. 수만 번, 아니 수십만 번을 사원의 영상을 보며 연습했었던 희주였으니 말입니다. 그 와중에도 여전히 희주가 걱정인 사원은 자신이 곁에 있으니 안심하고 자라며 나쁜 꿈을 꾸었다 생각하며 잊으라 또다시 츤데레 모드였죠. 희주와 사원의 통화를 모두 들었던 공범은 찐 사원에게 임무를 부여하는데, 그건 희주가 계속해서 사원에게 전화를 걸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희주 아빠를 인질로 희주에게 전화를 걸고
우리와 목표가 같다며 중간에 이탈은 없다며 희주를 협박하고 아빠를 무사히 돌려받고 경찰차를 타고 가던 희주는 사원의 따뜻함을 잠시나마 느꼈었기에 또다시 절망하며 패닉에 빠지는데 그 패닉의 순간 사원이 등장해서는 경찰들에게 희주가 자신의 아내라고 밝히고 그 순간 희주는 잠시나마 평범한 자신들의 모습을 꿈꾸는데요. 집으로 가는 길 흐느끼는 희주의 울음소리조차 가슴에 담아두는 사원이었습니다. 희주의 아빠까지 건드린 협박범에 희주 아빠의 요양원까지 바꾸며 경찰서에 사건 접수까지 마치는데 사원은 희주가 말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전히 충격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희주였지만 가족 면담 일정을 취소할 수는 없었고 아버지의 꼼수를 알아챈 사원은 대선 참여 여부는 의용이 아니라 자신이 결정할 거라며 자신이 더 이상 아버지 그늘 밑에 없음을 알아서 대통령이 되어보라 의용을 도발하죠. 그걸 지켜봐야만 했던 희주가 얼마나 자신의 곁에서 도망가고 싶을지 이해하기 시작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실 전담 수어 통역사가 희주에게 얼마나 필요한 건지를 희주에게 어필하는데 희주는 그걸 따낼 자신이 넘쳤죠. 그렇게 시작된 면접. 사원은 속마음을 터놓지 못하고 살아온 두 사람의 관계를 얘기하며 솔직했다면 진심을 보여줬다면 두 사람의 관계는 달라졌을지 지금이라도 노력한다면 다른 평범한 부부처럼 살 수 있을지 자신의 마음을 담은 면접 테스트를 진행하는데 이나가 한국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면접 후 아빠의 새 요양원을 찾은 희주는 자신과 아빠를 지키겠다는 사원의 말을 전해 듣게 되면서 사원을 잘 안다고 생각했던 희주는 갈등 중이었죠. 따뜻했다, 차가웠다, 야박했다, 친절했다, 알 수 없는 사원의 마음을 말입니다. 이나가 돌아온 걸 알게 된 희주는 또다시 사원에게 전화를 걸고 이나가 돌아갈 자리가 필요하다며 희주를 놓아주라는데 이나와 거래를 했다는 사원은 이나는 절대 백사원의 아내가 될 수 없다 하죠. 그런 사원에게 희주는 이나의 별책부록일 뿐이라며 벗어나고 싶어 하면서도 매번 주저앉더라며 사원을 자극하는데 엄마를 사랑했던 희주를 너무나도 잘 아는 사원이었습니다. 청운일보 창립기념 파티가 열리는 날 희주에게 가스라이팅하는 연희를 발견한 사원은 희주 쉴드치기에 들어가고 또다시 이어지는 406과의 통화에 406의 위치가 그 파티 장소임을 알게 되면서 그놈을 찾다 휴대폰을 귀에 댄 희주를 발견하게 되지만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상상도 할 수 없었겠죠. 406이 바로 희주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대통령실 전담 수어 통역사에 당당히 합격한 희주에 부부 사이에도 노력이 필요하다며 알면서도 모르는 척 넘어가주기도 해야 숨 쉴 구멍이 생긴다는 영우의 조언에 입사 선물은 정장 한 벌이 국룰이라는 도제의 제안에 희주를 만나 정장 한 벌을 선물하면서 드레스까지 희주에게 선물하려는데 마다하는 희주에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건 나쁜 버릇이라며 그 버릇을 자신이 고쳐주면 어떨까라며 자신의 마음을 전하는데 그 모습을 먼 발치서 이나가 지켜보고 있었고 도제의 전화의 사원은 406이 여자임을 알게 됩니다. 또다시 이어지는 406과의 통화. 사원은 406이 희주가 말을 하지 않는 이유를 아는지 그게 이나 때문이지 궁금하고 그렇게 통화를 이어나가며 길을 건너는데 찐 사원의 차가 사원을 향하고 길 건너에서 그걸 발견한 희주. 백사원이라 외치며 그를 구해냅니다. 그렇게 희주의 목소리를 처음으로 듣게 된 사원은 희주의 목소리가 계속 듣고 싶었고 희주가 말을 한다고 세상이 무너지진 않는다며 하고 싶은 말, 참았던 말 해도 된다며 희주를 응원하는데 찐 사원이 알게 되었죠. 희주의 마음이 변했다는 걸 말이죠. 찐 사원은 사원이 망가졌으면 좋겠다며 자신만큼 사원을 잘 아는 사람은 없다며 곧 사원이 알게 될 거라며 협박을 이어가고 406이 20대 중후반의 여자라는 도제의 말에 희주의 목소리를 건네며 406과의 대조를 의뢰하는데 99.99% 일치라니 사원은 한 대 맞은 느낌이었죠. 406과 협박범이 별개라는 도제의 말도 큰 위로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한편 희주를 찾은 이나는 말을 할 수 있었고 여전히 말을 하지 않는 희주가 의아하기만 했죠. 자신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걸 알았다는 이나의 말에 혼자 망가지고 싶지 않아 희주를 붙잡았다는 이나의 고백이 화해의 말로 들리지 않았던 희주. 내가 말을 하는 순간은 자신이 정할 거라며 더 이상 이나가 자신의 인생에 끼어들지 못하게 할 거라며 그 자리를 떠나고 희주가 406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사원은 만취의 상태로 차에서 잠이 들었고 희주는 그런 사원을 집으로 이끌다 자신을 좋아한다는 사원의 취중 진담을 듣게 되죠. 그 후 이어진 406과의 통화. 406이 희주임을 알면서도 희주에게 그 예전 악몽을 꿀 때마다
자신에게 위안을 주었던 희주의 손짓을, 희주를 자유롭게 살게 해주고 싶었음을, 그게 희주의 감옥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음을 이야기하며 여전히 희주가 원하는 게 이혼인 건지가 제일 궁금한데 더는 기대하기 싫었다는 희주의 말에 희주가 원한다면 진심도 관심도 이해도 애정도 다 해줄 수 있다며 희주가 원한 결혼이 아니었기에 언젠가는 보내주기 위해서 냉담하게 대했을 뿐 희주가 원한다면 이 이야기는 달라진다며 자신의 진심을 전하면서 희주에게로 가기 위해 사원은 한 걸음씩 내딛는 중이었죠. 하지만 워크숍 중 누군가에 의해 희주가 절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부상당한 희주의 전화는 먹통. 406. 희주의 도움으로 사원은 희주를 무사히 구출할 수 있었죠. 한편 미제 사건을 조사하던 상우는 실종된 아이들이 3명이 아니라 4명인 것을, 그리고 그중 1명은 쌍둥이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희주가 말을 할 수 있다는 걸 안다는 사원의 말에 분명 사원에게서 벗어나려 사용했던 휴대폰이 사원과 자신을 연결시켜주고 있음에 씁쓸하기만 했고 희주인 걸 알면서 희주를 떠보기 시작하면서 희주의 질투심을 불태우다가 결국 406이 협박범이 아닌 걸 안다며 자신과 손잡고 그놈을 잡자며 그놈의 인상착의를 수집하는데 그 와중에 의용은 이 사건을 자신의 선거에 사용하려 하고 그걸 안 사원의 충고에도 인터뷰를 강행하다 희주를 자신의 등 뒤에 숨기려는 사원이 자신이 협박을 받고 있다며 찐 사원의 얼굴을 까버리면서 의용의 뒤통수를 치고 자신의 얼굴이 털린 찐 사원은 뚜껑이 열리기 일보 직전이었죠. 찐 사원의 공범은 이제는 자신들과 목표가 다르다며 희주의 폰 회수를 오더하는데 병원으로 향하던 중 엘리베이터에서 사원을 만나게 된 찐 사원의 마음이 변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사원이 가진 모든 게 다 탐나기 시작했으니 말이죠. 알콩달콩해져가는 사원과 희주였지만 자신이 사원을 속이고 있다는 죄책감을 씻을 수 없었던 희주는 사원에게 이 모든 걸 고백하려는데 드디어 희주도 알게 되었습니다. 사원이 알고 있었음을 말이죠. 406이 자신임을 알면서도 자신을 미워하지 않는 사원이 의아했지만 희주를 미워할 수 없다는 사원의 말이, 희주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원의 말이 진심이란 걸 희주는 느낄 수 있었고 이 휴대폰을 경찰에 넘기는 일은 없을 거라며 협박범의 공범이 우리 가까이에 있으니 당분간은 다른 사람 앞에선 말하지 말라며 당부를 하면서도 자신의 진실을 알게 된 희주가 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지 점점 더 두려워지는데 도제가 찾았다는 찐 사원의 위치는 바로 그 별장이었고 사원은 그곳에서 메시지를 전해받게 되죠. 그리고 그 메시지는 희주에게도 전해지고 미제 사건을 조사 중인 상우를 만나서 그 별장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그곳에 있던 사원은 상우가 희주랑 떠나는 모습을 보고서는 최악을 생각하며 그 둘을 뒤쫓고 상우가 협박범이라 생각하며 상우가 사적 복수를 하려는 거다 착각하며 상우가 나타난 시점부터 모든 게 시작되었다며 그를 의심하고 있음을 서슴없이 밝히는데요. 사원에게도 말하지 못한 비밀들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희주는 자신에게 감추지 말고 감당할 수 있으니 다 보여달라 하고 사원은 자신의 모든 것들이 사라져도 희주의 사원 하나만큼은 남기고 싶다 진심을 전합니다. 이나가 돌아온 걸 안 의용은 일경을 찾아서는 경고질인데 너의 비밀을 안다며 그 비밀이 자신의 발목을 잡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되려 협박을 받고 돌아서게 되고 찐 사원의 오드아이라는 인상착의를 듣는 순간 규진은 깨닫게 됩니다. 찐 사원이 살아있음을 말이죠. 그렇게 규진은 방송을 통해 자신의 진심을 찐 사원에게 전하고 사원은 찐 사원을 잡기 위해 방송을 이용하고 찐 사원이 뭔 짓을 벌이고 있는지 알게 된 진석은 사원에게 메시지를 남기는데 진석을 찾은 찐 사원에게 멈추라지만 찐 사원은 멈출 생각이 없었죠. 그리고 그걸 숨어서 듣고 있던 도제. 도제가 바로 찐 사원의 공범이었습니다. 쌍둥이 형을 죽인 범인 사원에게 복수하기 위해 그 오랜 시간을 사원 곁에서 사원을 지켜봤던 도제. 희주와 사원의 통화를 들으며 이쪽 저쪽의 정보를 흘렸고 산 정상에서 희주를 밀었던 사원을 증오하는 찐 사원을 알게 되면서 그를 뒤쫓다 문제의 별장으로 향하던 찐 사원의 찐 사원 또한 자신과 같은 피해자라 생각하며 함께 복수를 도모했었는데 자신의 복수 상대가 바로 자신의 공범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렇게 불길에 휩싸인 진석의 가게에 도착한 사원은 찐 사원에 의해 쓰러진 진석을 찾게 되지만 그놈이 사원을 노리고 있다는 진석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일어난 폭발에 쓰러지고 말았는데요. 상우가 별장의 소유주인 진석을 수소문에 찾게 되고 별소득 없이 문전박대를 당한 후 돌아가던 중 그곳으로 향하는 사원을 발견하고서는 뒤쫓다 불길에 휩싸인 진석과 사원을 발견하면서 이 둘의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한편 희주를 찾은 이나는 사원이 진짜 사원이 아님을 알리는데 그 정도 비밀 따위는 이제 희주에게는 충격도 아니었죠. 하지만 일찍 퇴근하겠다던 사원의 연락두절에 실종 신고조차 할 수 없었던 희주는 시부모를 찾아 자신의 목소리를 내며 자신 또한 진실을 안다며 사원을 찾아달라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돌아서는 길. 도기에게서 듣게 되는 사원의 오드아이. 찐 사원이 바로 협박범임을 희주가 알게 됩니다. 상우의 연락에 사원을 찾은 희주는 사원이 그동안 얼마나 아프고 무섭고 외로웠을지를 깨닫게 되면서 자신이 사원을 지키겠다 다짐하는데요. 사원이 사원이 아님을 안다는 희주에게 희주 때문에 자신이 살 수 있었다며 희주 때문에 지금껏 버틸 수 있었다며 자신이 사라지더라도 자신을 찾지 말고 기다리라 하죠. 자신이 희주를 찾을 거라며 좀처럼 밝혀지지 않는 실종 사건의 유리는 선배기자 혁진에게 SOS를 치고 깨어난 사원은 자신과 진석을 구한 상우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그가 자신을 키워준 분이라며 오랫동안 찾고 있던 분이라며 그가 바로 신일 애육원 사건의 증인이자 결정적 제보자임을 그 사건의 진범 또한 살아있음을 알리면서 희주가 자신의 유일한 가족이자 보호자라는데 상우 또한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사원이 희주를 꽁꽁 싸매어 감췄던 이유가 바로 희주를 보호하기 위함이었음을 말이죠.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의용은 대통령이 되고자 발버둥을 치며 이나까지 불러서는 원맨쇼를 하다. 배송된 피범벅 생선들의 원맨쇼는 무참히 실패로 돌아가고 찐사원임을 직감한 규진은 찐사원의 뒤를 따라가 드디어 자신의 아들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찐사원을 잡으려는 규진 팀의 출격에 그 재회는 짧기만 했습니다. 규진은 장호를 죽이기 전부터 알고 있었잖아요. 사원이 장호의 아들이라는 거. 의용과 사원의 DNA가 완전 불일치였던 이유. 형제였다면 적어도 50%는 맞아야 할 텐데 완전 남이었던 이유. 의용이 장호의 아들이 아니었다는 걸 말이죠. 한편 상우는 방송국 윗선으로부터 압박을 받기 시작하고 깨어난 진석에게서 사체들이 묻힌 장소를 알게 된 사원에게 혁진은 실종된 아동들 중에 쌍둥이가 있었음을 그 쌍둥이 동생이 바로 자신이 그렇게도 믿었던 도제였음을 알리는데 도제가 희주를 납치하고서는 사원도 찐사원도 불러내면서 자신의 형을 죽인 찐사원을 대면하지만 찐사원의 적수가 되지 못하는 도제였습니다. 이내 도착한 사원은 찐사원을 마주하게 되고 찐사원에게서 희주를 구해내는데 사원 또한 찐사원에게는 무리였고 칼을 들고 달려드는 찐사원의 칼을 도제가 막아내면서 사원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고 찐사원은 그곳을 빠져나갈 수 있었는데요. 목숨을 건진 도제는 체포가 되고 지금껏 엉뚱한 곳으로 향했던 복수심에 허망함만 가득했죠. 진석이 묻었던 아이들의 묘지를 발견한 사원은 경찰에 이를 알리고 실종된 아이들의 신원땜에 호출된 상우를 유리가 돕게 되고 도제 또한 형의 흔적을 찾게 되는데요. 찐사원을 잡아야 한다는 사명이 있는 사원은 복수 후의 삶을 생각하라며 도제에게 찐사원을 잡도록 도와달라 부탁하면서 자신과 함께했던 그 오랜 시간 동안 한 번도 그놈이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냐며 섭섭함을 드러냈고 도제 역시 한 번도 자신을 의심한 적 없는지 묻는데 한 번도 의심한 적 없다는 사원의 말에 그놈이 사원이 아니라 다행이라 생각했었다며 찐사원 추적을 돕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다는 자신의 아니가 더 중요한 연인은 희주를 찾아 또다시 가스라이팅을 시도하는데 더 이상 그 가스라이팅이 통하지 않는 희주였죠. 그리고 이나로 인해 DNA 감정서를 이나에게 보낸 게 사원임을 알게 되면서 자신이 대타가 아니었음을 이제서야 알게 된 희주는 새로 작성한 결혼서약서와 함께 프로포즈를 사원에게 건네며 미래의 해피엔딩을 잠시나마 꿈꿔봅니다. 희주와 이나는 아빠를 찾아 찐사원이 살아있음을 알리고 백장호의 일주기에 빡이 친 일경이 들이닥쳤는데 그 타이밍에 찐사원이 설치한 폭탄이 터지면서 혼란 그 자체였고 그 혼란을 틈타 찐사원은 희주를 납치해서는 사원을 협박하기 시작하는데 사원을 지키고 싶었던 희주. 자신이 사랑한다는 것만 기억해달라며 절벽으로 차를 몰아서는 찐사원과 함께 낙하하려 했지만 실패를 하고 말았고 규진의 오더를 받은 도기가 정신을 잃은 찐사원과 희주를 구하면서 차를 강 아래로 낙하시켜버렸죠. 규진이 희주를 살린 이유는 오로지 자신이 겪었던 그 고통을 고스란히 사원에게 돌려주기 위함이었고 희주 또한 알고 있었죠. 규진이 자신을 살려둔 이유. 자식을 잃고 지냈던 20년의 고통을 사원에게 그대로 돌려주려는 규진을 말이죠. 희주를 찾아 달려가는 길. 사원은 자신의 인생을 복수와 증오에 걸지 않았더라면 희주와의 사랑과 행복에 인생을 걸었더라면 그 대가를 이렇게 찢어지는 마음으로 치르지 않았을 텐데 후회를 했고
그렇게 희준애도 사언네도 희주를 찾아 추락 장소에 다 모이게 되는데 규진만 그 자리에 없었고 규진을 찾은 사언은 깨닫습니다. 아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에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규진이 관련이 있음을 말이죠. 규진은 사언이 장호의 아들인 걸 알고 있었다며 이미 20년 전에 죽은 아들을 찾아 울고불고는 충분히 했다는 그 말에 그 고통을 사언에게 돌려주려 함을 말입니다. 그렇게 희주도 찐사언도 실종 상태가 되어버리면서 희주를 구할 인터뷰를 강행하는 사언이 자신은 백장호의 손자도 백의용의 아들도 아니라며 자신의 아내가 홍희주라며 실종된 희주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 호소하며 모두가 한마음으로 희주를 찾으려 모여드는데 희주도 찐사언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발견되는 희주의 물건들에도 사언은 희망의 끈을 놓을 수가 없었고 심증만으로는 조사를 할 수 없는 규진에 사언은 자신이 가진 카드, 카메라가 숨겨져 있던 장호의 반지로 규진을 장호 살인 혐의로 체포하면서 그 카드를 희주를 살리는 데 쓰려는데 규진 또한 찐사언과 같은 족속이네요. 잘 풀렸으니 범죄 심리학자 협상 전문가가 되었지. 나쁘게 풀렸으면 찐사언처럼 딱 사이코였을 규진이었습니다. 인질로 쓸 것도 아닌데 살려둘 이유가 있냐며 사언을 도발하지만 자신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라도 희주를 살려뒀음을 사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규진의 휴대폰에서 찾아낸 희주의 위치에 사언도 경찰도 그 별장으로 향하는데 찐사언은 살리고 희주는 죽이라던 규진의 오더를 받았던 도기가 희주를 살리는 선택을 하고 찐사언을 가둬버리는데 체포되면서 수상쩍었던 도기와 규진의 눈빛에 별장으로 달려온 의용이 자신이 직접 처리하겠다며 나섰다가 찐사언의 칼에 찔리는 도기에 결국 총만 빼앗기고는 부상당하는 규진에 희주를 찾아 나선 찐사언에 도망치던 희주를 찾은 사언에 이내 도착한 경찰들에 이제 찐사언만 잡히면 되는구나 안도했지만 희주와 사언의 앞을 가로막는 찐사언의 등장에 희주의 만류에도 자신이 끝내겠다 마음먹은 사언이 찐사언의 총에 맞고 말았습니다. 찐사언 또한 이미 알고 있었죠. 사언이 장호의 아들임을 말이죠. 그리고 장호가 불러온 희주의 불행까지. 그 순간 희주는 후회했습니다. 자신을 업어주던 사언을 이미 좋아하고 있었음을 말하지 못했던 걸 말이죠. 그 후 사언은 대변인직도 사임한 채 상속받은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는 사라졌고 희주의 추락사 위장으로 체포되는 도기에 경찰 총 맞고는 저세상행을 한 찐사언에 끝끝내 찐사언을 지키지 못한 규진은 절망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서도 사형을 받겠다 항소를 하는데 의용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린 채 대통령이 되겠다 설치다가 결국에는 나락행이었고 자신이 희주를 찾을 거라며 찾지 말고 기다리라는 사언의 말처럼 도제를 찾아 사언을 기억하며 영우에게서 사언의 이야기를 들으며 아빠의 생일을 챙겼던 사언에 감사하며 희주는 여전히 사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먼지처럼 사라질 거라고 자폭할 거라 했던 사언의 생각이 희주와 함께하는 복수 이후의 삶을 꿈꿨다는 말에 희주는 사언이 사라진 이유가 있음을 알게 되는데 그 이유를 알 수 없던 희주의 사언에 대한 그리움은 커져만 갔죠. 그렇게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희주에게 걸려온 604의 전화. 희주는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604가 사언임을 말이죠. 그렇게 찾아본 번호는 아르간의 국가번호였고 거기다 희주의 기부로 지어졌다는 아르간의 수어학교까지. 희주는 혁진이 건넨 정보에 무작정 아르간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고 마침내 사언과 만나게 되면서 사언이 사라져야만 했던 이유를 알게 됩니다. 장호의 만행을 알면서도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희주에 대한 미안함에 자신에게 벌 줄 시간이 필요했다던 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했다던 사언에 사랑하며 살기도 시간이 없다는 희주는 더 이상 참고 살지 않겠다 하죠. 그렇게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며 한국으로 돌아온 사언과 희주였고 사언이 아닌 유연이라는 이름으로 사랑꾼 남편으로 거듭나면서 시작하는 새 삶으로 마침내 유연과 희주에게 행복이 찾아오면서 지금 거신 전하느니 엔딩을 맞았습니다.